드디어 두 절친과 함께하는 일주일간의 낚시 여행을 위한 짐 싸기를 마쳤다. 잔뜩 들떠 있었지만 몇 가지 걱정거리도 있었다. 나와 이 두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거의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였고,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달랐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젊었을 때를 포함해 모든 것을 함께했다. 심지어 각자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데이트 상대를 바꿔 만나기도 했다. 강진우는 처음에는 중요한 사업회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 지혜도 그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다 출발하기 며칠 전 최민주는 금요일에 회의가 잡혀 일찍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아내 역시 집에 남기로 했다. 내 아내 서연이 다른 아내들이 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 역시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휴가는 예전처럼 멋지지 않았고 나는 매우 서운했다. 보통 우리는 항상 함께 가서 멋진 시간을 보냈다. 나는 보통 친구들과의 여행 직전, 도중, 그리고 직후의 1년 중 최고의 잠자리를 가졌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보다 멋진 잠자리를 놓치는 것이 더 슬펐다. 하지만 나는 여행 전 환상적인 잠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행이 끝나기만을 바라기 시작했다. 나와 서연은 지난 한 주 동안 기진맥진할 정도로 사랑을 나눴다. 내가 잠들고 싶을 때조차 그녀는 이것이 우리의 여행 전 의식이라며 고집했고, 나는 남은 한 해 동안 그 여운을 즐겼다. 우리의 성생활은 부족해졌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관계를 가졌지만 마치 의무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우리가 신혼이었을 때와는 큰 변화였다. 그때 우리는 평평한 곳이나 조용한 장소만 찾으면 언제든 사랑을 나눴다. 그 감소는 점진적이었지만 약 5년 전 그해 여름, 그 변화는 뚜렷해졌다. 우리는 일주일에 5일, 때로는 하루에 2번씩 성관계를 갖던 것에서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어들었다. 보통 내가 관계를 원했지만 서연이 거절했다. 처음에는 매우 속상했지만 몇 번의 사소한 다툼 끝에 나는 포기했다. 그녀가 충분히 오래 거절하면 나는 혼자 해결했다. 목요일 밤, 나는 또다시 그런 상황에 처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짐을 싼 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서연은 위층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부엌으로 내려왔다. 몇 분 후 그녀는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와인 한 모금을 마시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여보, 그녀가 말했다. 진지하게 할 얘기가 좀 있어. 내가 하려는 말이 당신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지만 제발 내가 말을 다 끝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당신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테니 지금 이 말을 해야겠어. 두렵지만 몇 달 전에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어. 먼저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해. 나는 두려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가련하고 두려워 보였지만 단호했다. 나는 이 일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와인을 길게 한 모금 더 마신 후 계속했다. 당신이 지난 몇 년간 우리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 알아, 여보. 나도 별로 즐겁지 않았어, 정훈 씨.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 나를 흥분시키지 못해. 그리고 정훈 씨, 나는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어. 당신은 훌륭한 아빠고 훌륭한 부양자이며 좋은 친구지만 침대에서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해.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나를 많이 사랑하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난주는 뭐였단 말인가? 내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자 서연은 손을 들어 말을 이었다. 정훈 씨, 내가 먼저 말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나는 이를 악물고 의자에 등을 기댔고 그녀는 계속했다. 정훈 씨,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나를 매료시켰어.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어. 그와 잠자리를 가질 생각이야. 당신 몰래 하고 싶지 않아.
여전히 당신을 신경 쓰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받지는 못할 수도 있어. 나는 그냥 당신과의 잠자리가 싫고 그와 함께 있어야 해. 그는 내가 신혼 때처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줘. 그에게는 아무리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 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배신자 같은 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연이 일어나 나를 다시 의자에 앉혔다.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닥쳐. 내가 할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당신은 듣기로 약속했잖아. 이제 조용히 하고 들어. 나는 그녀가 계속하는 동안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내가 민준이한테 이혼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어. 당신은 나랑 이혼할 여유가 없어. 내가 새로운 남자와 함께 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 만약 당신이 나와 이혼하면 내 위자료와 양육비로 당신 월급의 최소 3분의 1을 받게 될 거야. 나는 양육권과 집 소유권을 갖게 될 거고, 당신은 퇴직금의 절반만 받게 될 거야. 결국 당신은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거고, 아이들은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깨진 가정에서 고통받게 될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은 이걸 받아들여야 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계속할 수는 없어.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여보. 나는 여전히 육체적으로 당신 곁에 있을 거지만 가끔 내가 밤새도록 자리를 비우거나 내 새로운 애인과 놀러 갈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 나는 충격에 휩싸인 채 앉아 있었고 자신을 억제하려 애쓰는 동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서연은 자기 의자로 물러났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당신은 배신자야. 내가 당신을 안다고 생각했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신은 내 심장을 산산조각 내고 있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속여온 거야? 그놈은 누구야? 서연이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나를 모욕하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될 거야, 여보. 이 원한을 잊고 지난 몇 년처럼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라.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을 거야.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야. 만약 알아내려고 하면 대가가 따를 거야. 나는 한동안 다른 애인이 있었고 숨기는데 지쳤어. 내가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서 내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해. 몰래 만나는데 지쳤고 그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그래야 당신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챙기는 동안 아이들은 내가 돌볼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을 거야. 당신이 방해하려다 다치거나 체포될 걸 알기 때문이야. 아이들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당신이 일해야 해. 만약 당신이 알아내고 무슨 짓이든 하면 당신은 기소될 거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나는 서연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침착함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이 순간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그럼 내가 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이번 여행은 안 간다고 해야겠네. 우리 몇 가지 확실히 해야 할 일이 있어.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서연이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당신은 이 여행에 갈 거야. 아이들은 계획대로 당신 부모님과 함께 있을 거야. 나는 앞으로 2주 동안 혼자 여기 있을 수 없고 당신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걸 원하지 않아. 당신은 이 상황에 익숙해지기 위해 이 휴가가 필요해. 만약 당신이 계획을 바꾸면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정보원들이 떠추도실. 만약 내 애인을 찾아내거나 우리 삶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알아낼 거고 당신은 처벌받을 거야. 내 계획을 받아들이면 내가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도록 할게. 만약 당신이 서연은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약 2.5cm 두께의 봉투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여기, 지난 한 달간의 당신의 모든 활동에 대한 보고서야. 읽어보면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만약 우리 계획을 망치려고 하면 내가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이제 자러 갈게. 오늘 밤 나를 보고 싶으면 그냥 와. 당신이 소란을 피우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변해야 해. 나는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고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그녀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교활하고 기만적인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가 매혹적으로 엉덩이를 흔들며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봉투를 열고 상세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놀라웠고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재벌이나 조폭을 아는 걸까? 보고서에 따르면 누군가 계속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셔츠의 얼룩부터 내가 아름다운 여성을 쳐다볼 때마다 모든 것을 기록했다. 보고서를 읽는데 2시간 이상 걸렸고 그들이 나만 알아야 할 것들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옷이나 지갑에 도청 장치가 있는 걸까? 나는 앉아서 이혼 합의에서 모든 재산을 잃지 않고 바람피운 아내를 없앨 방법을 생각했다. 친구들과 이야기해야 했지만 만약 그들 중 한 명이 서연과 관련이 있다면 어떡하지? 그들과의 계획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었다. 서연이 위층으로 올라가며 말했다. 정훈 씨, 자러 올 거야. 아니면 거기 앉아서 삐져 있을 거야. 나는 밤새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우리 침실로 들어갔고 나는 사무실 소파에 그대로 있었다. 서연은 아침 식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분노의 차 나를 깨웠다. 일어나 정훈 씨. 아이들이 당신이 아직 안 일어난 걸 알아채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출근 준비해야 해. 어젯밤은 당신 방에서 잤다고 해. 2주 후에 돌아오면 평소처럼 행동하길 바라. 만약 가족 내에 분열을 일으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어. 가끔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의향은 있지만 당신이 당신의 의무를 다하길 기대해. 만약 다른 여자를 찾으면 당신과 이혼할 거야. 나는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은 나를 괴롭히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기대하면서 나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내가 그럴 생각은 없지만 왜 당신에게는 괜찮고 나에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서연은 활짝 웃으며 계속했다. 나는 대꾸했다. 젠장, 정훈 씨. 우리 둘 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서 얻는 것이 당신의 필요에 충분하다는 걸 알잖아. 만약 당신이 다른 것을 찾아 나선다면 그건 단지 복수일 뿐이야. 내가 이 결혼을 끝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결혼 의무를 만족스럽게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야. 만약 당신이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우리 결혼을 끝내지 않았을 거고 당신에게도 같은 것을 기대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거의 말을 잇지 못했지만 마침내 간신히 대답했다. 당신이 단 한 번도 나에게 와서 더 많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은 침실에서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나는 항상 당신이 규칙적으로 절정에 도달하도록 했는데 당신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행동할 때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겠어? 서연은 그저 나를 쳐다보며 서 있다가 말했다. 만약 이렇게 늦게 물어야 한다면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게다가 여보,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야. 당신은 나를 만족시키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어. 결국 나는 당신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나는 다른 곳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기 시작했어.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 당신 잔소리 듣는데 지쳤어. 나는 비틀거리며 위층으로 올라가 아침 일과를 마쳤다.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고 우리 아들 준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려는데 서연이 끼어들었다. 그녀는 말했다. 아빠가 사소한 문제로 걱정하고 계셔. 휴가 다녀오시면 다시 평소처럼 돌아오실 거야.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 다시 아침 식사를 했다. 직장에 도착해서 나는 서연의 충고 일부를 무시하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기에 나는 즉시 직장을 떠나 우리가 함께 출발하기로 한 태연의 집에서 그들을 만나야 했다.
나는 꽤 좋은 SUV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짐을 거기에 싣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것이었다. 태연은 나와 함께 차를 탔고 민주는 수요일에 시내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따로 차를 운전했다. 나는 태연과 이야기하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짐을 옮길 수 있도록 내 차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태연은 말했다. 오, 안 돼, 정훈아. 그럴 순 없지. 방금 통화 끊었어. 서연이 당신이 이러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어. 요즘 당신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과로했다고 하더라. 그녀는 당신 비서와 통화해서 당신에게 중요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 나는 그녀에게 당신이 이번 여행에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 필요하다면 내가 가서 데려올게.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거고 즐겁게 지낼 거야. 나는 반대하며 단호하게 거절하기 시작했지만 이내 두려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태연이라면, 하지만 서연은 이번 주말에 놀러 갈 거고 태연은 나와 함께 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잠깐, 진우. 나는 집에 있고 주중에 올 텐데. 그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젠장. 나는 덫에 걸렸다. 나는 정말 더 많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사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읽은 보고서에서 나는 서연과 그녀의 친구들이 내 신용카드 구매 내역과 전화 통화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심지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까지 추적했다. 그들은 하룻밤 만에 비정상적인 지출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책상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때 서연이 나에게 전화했다.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나를 공격했다. 정훈 씨, 내가 말했잖아. 당신 여행에 가야 하고. 내가 누구랑 사귀는지 알아내려는 시도는 당신에게 이롭지 않아. 방금 태연이 전화해서 당신이 빠지려고 했다고 하더라. 이게 마지막 경고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버림받고 다시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내 말 똑똑히 들었어?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나는 다시 충격에 빠져 망연자실했다. 태연이 나를 고자질했다니. 젠장, 그가 연루되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가 진정한 친구이고 나를 걱정한다는 뜻인가? 생각해보면 내 옛 친구들 중 누구도 몇 년 전만큼 나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서연의 친구들이 이제 그들과 친해졌고 그녀는 그들과 어울렸다. 아니, 그들 모두는 아닐 거야. 나는 여행을 가기로 결심하고 약속 장소인 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는 저녁을 먹었고 그들은 평소처럼 즐거워 보였지만 나는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다. 마침내 민준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를 잠시 쳐다보다가 말했다. 서연이 머릿속에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진심으로 말하는 건지 믿기 어렵지만 만약 그렇다면 내 결혼 생활은 끝이야. 태연이 민준을 쳐다보며 말했다. 젠장 민준아, 너도 서연이 어떤지 알잖아. 그녀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했어. 그날 아침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남편이 우리의 작은 여행을 취소하려고 해서 그가 꼭 함께 가도록 하고 싶다고 했어. 그녀는 그가 지난 며칠 동안 우울하고 짜증을 냈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이번 휴가가 정말 필요하다고 했어. 나는 그가 함께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했어. 민준이 말했다. 응, 나도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느꼈어.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와 농담하거나 장난치지 않아. 나는 그가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고 우리가 분명히 그를 도울 수 있어. 내가 맥주랑 그가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를 차에 붓고 나에게 돌아서서 계속했다. 젠장, 친구야. 예전에 이 별장에 머무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번에는 여자들이 없을 거라는 건 알지만. 젠장, 그건 우리가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거짓말할 수 있다는 뜻이야. 나는 그들을 따라 문 밖으로 나섰고 우리는 낚시를 약속한 강원도 계곡으로 향했다. 차로 이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잔할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모두 낚시를 가자고 고집했고 우리는 길을 나섰다. 사실 나는 며칠 전부터 몇 가지 일을 잊고 있었지만 그때쯤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다시 서연을 생각했다. 그녀가 진심이라고 믿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는 대신 나는 친구들이 저녁 식사 후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는 것에 넘어갔다. 내가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민준이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좋아, 정훈아. 너 꼭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것처럼 보여. 내가 아직 여기 있으니 그건 아니란 거 알아. 뭐가 그렇게 슬프게 해? 나는 생각했다. 젠장. 내가 믿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거야.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친구들, 세상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절친이었어. 나는 민준과 태연에게 최근 몇 달간의 일, 내 인생의 마지막 3년, 그리고 점점 시들해지는 잠자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목요일 밤 서연의 충격적인 고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민준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젠장, 정훈아, 서연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확실해? 젠장. 그녀가 그런 말을 하거나 생각조차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녀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냈고, 그녀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야. 응, 나도 그랬어. 하지만 그녀가 말한 그대로야. 내가 기억하는 한 그녀가 말한 것은 정말 사실이었다. 민주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말했다. 정훈아, 내가 묻는 게 그거라면 이혼이 어떻게 될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녀 말이 맞아. 만약 그녀가 정말로 하고 싶다고 한 일을 한다면 너는 정말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해. 만약 그녀가 거리를 둔다면 가족을 깨뜨리고 아이들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려해야 해. 법원은 어머니가 부적격하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양육권 분쟁에서 보통 어머니의 편을 들어 만약 그녀가 맞아. 당신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해야 하고 그녀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교육도 도와야 해. 그녀가 재혼할 때까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거야. 당신은 그녀에게 집을 빼앗기거나 집을 팔고 그녀에게 돈의 절반을 줘야 할 거야. 또한 퇴직 계좌에 있는 돈의 최소 절반을 그녀에게 줘야 해. 원풀무로 그녀에게 줘야 해. 그래서 그녀가 말한 것의 대부분은 사실이야. 양육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고 보통은 부양자에게 분리해. 법원은 특히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당신은 양육비로 소득의 최소 4분의 3을 잃게 될 것이고 아이들의 의료비도 부담해야 할 거야. 정우는 변호사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서연이 그렇게 하면 파산할 것이라고 말한 것보다 더 나빴다. 단지 그녀가 여러 사람과 잔다는 것만 빼면 말이다. 나는 그녀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알아냈을 때 그녀가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정훈아, 내 친구로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만 법원의 대리인으로서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해.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말해야겠어.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 만약 서연의 애인 중 한 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너를 신고해야 할 거야. 내 조언은 그냥 받아들이고 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야. 어쩌면 그녀가 너를 속이면 마음을 바꿀지도 몰라. 어쨌든 너는 그냥 받아들이고 현상 유지를 해야 해. 민준아, 네가 그렇게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만약 내 아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너를 위협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 서연이 나에게 하려는 것처럼 그녀가 너를 배신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민주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대답했다. 아니, 아마 나도 너처럼 화가 나겠지만 내 아내 수지는 그런 짓은 절대 안 해. 그녀는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내가 그녀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연인이라는 걸 알거든. 나는 돈도 잘 벌고 그녀는 돈에 대한 접근권을 잃거나 우리 아이들이나 나를 다치게 하는 건 생각도 안 할 거야. 친구야, 그냥 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네가 말한 것처럼 그녀가 너를 그렇게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면
그녀가 너에게 준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면 넌 끝장이야. 만약 네가 그녀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면 그녀는 그걸 알아내고 무슨 짓을 할 거야. 네가 말한 걸 보면 그녀는 너를 그 정도로 화나게 했어. 그녀는 심지어 이 대화도 알아낼 수 있어. 그녀는 우리가 어디로 갈 예정인지 알았잖아. 그렇지? 젠장. 그 생각은 하지도 못했네. 이제 생각할 거리가 생겼군. 정우는 토론 내내 태연의 미소와 민준의 기묘하게 명랑한 표정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친구들이 서연의 배신에 대해 그렇게 태평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녀는 잊어버리고 우리 술이나 더 마시자.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두 친구보다 먼저 일어났다. 그는 혼자 있고 싶어서 자기 물건을 챙겼다. 그는 낚시 도구를 챙겨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낚시터로 상류를 향해 걸어갔다. 막 낚시를 시작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지만 이곳은 신호가 약한 곳이 많아서 신호가 잡히는 것에 놀랐다. 그는 서연인 것을 보고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연이 메시지를 남기자마자 그는 그것을 들었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여보, 내 정보원이 어젯밤 민준이한테서 아주 좋은 조언을 받았다고 하더군. 그걸 활용하길 바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그래. 당신은 가장이고 좋은 아버지지만 만약 당신이 미친 짓을 한다면 나는 당신을 떠나보내고도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어. 이제 즐겁게 지내. 정우는 놀라움에 찬 표정으로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그는 별장에는 휴대폰 신호가 없고 유선 전화도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녀가 그와 친구들 사이의 대화를 알았을까? 오, 젠장. 분명히 도청 장치가 있고 누군가 통화를 가로챘을 것이다. 나중에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정우는 그가 엿듣는 동안 태연과 민준이 숲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메시지를 들은 후 그들은 활짝 웃으며 서로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는 별장을 향해 숲속으로 사라졌다. 태연이 민준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압력을 가해야 할까? 민준이 대답했다. 한두 달 정도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모두 그에게 그냥 받아들이라고 계속 말해야 해.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고, 만약 우리가 그를 설득해서 그녀가 계속 관계를 갖고 우리와 몇 번의 저녁과 주말을 온전히 보낼 수 있게 한다면 한 발 앞서 나가자. 지금처럼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녀와 자는 것이 얼마나 더 즐거울지 상상할 수 있어? 우리는 그녀를 잠자리에 너무 흥분시켜서 이제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한다면 그는 아내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그에게 밤의 결과를 알아내도록 돕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이것은 훌륭한 위장이 될 거야. 정우는 거의 정오까지 낚시를 했지만 그는 정말로 흥미가 없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썼다. 서연이 바람피우고 있는 남자는 누구이며 그 관계를 끝내고 복수할 방법도 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 언제, 어디서, 심지어 왜 그랬는지 알아낼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금요일 저녁, 서연은 그녀의 새 친구가 별장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옆에 있는 남자에게 돌아섰다. 그녀는 하루 종일 매우 흥분해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오, 세상에, 정말 오랫동안 이걸 하고 싶었어.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민준이 수요일에 일찍 와야 하는 거 아니었어? 맞지, 여보? 그럼 당신은 우리 둘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남편을 돌보러 가기 전 이틀 밤 내내. 오, 세상에, 우리 셋이 동시에 함께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야.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 이후에 한두 명과만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정말 싫어. 정우는 다시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을 거야. 우리가 모든 걸 해결했다고 생각해? 나는 그를 평생 사랑하고 그는 훌륭한 아버지이자 가장이야. 나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아.
응,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나는 그냥 정훈이 우리 아내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어. 지난 3년 동안 나는 정말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모든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밤새도록 또는 긴 여행 동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좋지만 우리가 늙은 정훈이에게 그렇게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어쩌면 우리가 괴물을 깨웠을지도 몰라. 우리가 지적한 실수들과 우리가 찾은 것들이 그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어서 그를 물러서게 할 거야. 나는 그냥 그가 너무 솔직하고 고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의 행동에서 나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남자는 스스로 사업을 해야 하고 상황을 이용해서 약간의 추가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렇고 서연. 우리가 말한 대로 재정과 모든 거래를 계속 추적하고 있지? 응. 은행을 설득해서 현금 인출 한도를 설정했지만 수표 발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적어도 그가 수표를 쓰면 추적할 수는 있어. 내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을 수 있도록 그에게 사무실 도우미를 고용하라고 고집한 것을 후회해. 서연은 킥킥 웃으며 계속했다. 물론 내가 집에 머물도록 주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즐겁지는 않았을 거야. 지금 우리가 라면 어떨까? 나는 한 달에 몇 번의 저녁과 몇 번의 외출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실망했어. 적어도 집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 이 아이디어 덕분에 정우는 강가에서 시무룩하고 정신이 산만해 보였다. 그의 친구들은 그와 이야기하고 격려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그가 술에 취해 잠든 후 화요일 밤에 그를 취하게 했다. 민준과 태연은 조용히 이야기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갔다. 태연이 말했다. 정훈이 때문에 걱정되기 시작했어. 우리가 4일 내내 그와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는 서연을 떠나고 그녀의 애인에게 복수하려는 결심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어. 그는 거의 폭발 직전이야.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지? 우리가 그를 통제하고 그녀가 우리에게 더 자주 오도록 계획했을 때는 모든 것이 좋고 간단하게 들렸어. 만약 그가 알아내고 우리 아내들에게 말하면 어떡하지? 민준이 말했다. 오, 진정해, 태연아.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이혼 소송에서 나는 그녀를 성녀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그녀가 정말로 그와 이혼하면 어때?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방법을 시도한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그 바보를 붙잡고 싶어 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녀가 결혼했을 때 그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재미있을 거야. 우리는 단지 그와 우리 아내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해서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해. 어쩌면 약간의 힘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한두 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나서 기다릴 수 있어. 정우는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지 못했지만 그는 잠에서 깨어 그들이 현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들이 서연의 배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고집에 짜증이 났고 더 관대해지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그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도 화가 났다. 다시 잠들기 전에 그는 친구들의 도움 없이 이 일을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결심했다. 다음 며칠 동안 정우는 친구들과 점점 더 멀어졌다. 태연과 진우는 그가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는 그 여자가 누구랑 바람 피우는지 알아낼 거고 그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뿐이었을 때 정말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왔다. 태연은 다시 정훈과 함께 탔고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진우는 따로 차를 운전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휴대폰 신호가 좋은 지역에서 그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과 서연은 정훈의 거실에 앉아 진우가 정훈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분노에 차 있었고 내가 별장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화가 나고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결심이 더 굳어졌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가 조용히 지내는 것을 제안한다.
만약 그가 우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서연은 충격에 빠진 채 앉아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그녀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민주는 진우와 좀 더 이야기한 후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고 이를 악문 채 앉아 있었다. 한두 분 후에 그는 전화를 끊었고 민주는 서연에게 돌아서서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안심시키기 시작했다. 서연아, 걱정할 필요 없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일요일 밤에 나에게 보고해줘. 만약 그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월요일에 보고할게. 나는 당신의 모든 개인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모든 지출에 대해 사업 계좌도 동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가 당신을 속일 수 있다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업을 망칠 거야. 정우는 금요일 밤 늦게 집에 들어왔고 거실에 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방금 운 것처럼 붉었다.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사랑을 나눈 후처럼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셔츠 중 하나를 입고 있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그가 방을 가로질러 갈 때 그는 그녀에게서 사랑의 흔적을 보았고 분노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보고 논평하기를 바라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정우는 서연을 노려본 다음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그녀는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침실로 들어갔고 그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그녀는 그와 함께 들어가려고 했다. 그는 그녀를 밀쳐내며 말했다. 내 낡아빠진 몸뚱이 저리 치워. 집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오늘 밤 당신을 보고 나니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당신은 나를 파멸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당신과 당신의 애인에게 복수할 거라고 장담하지. 샤워를 마친 후 정우는 차에 실을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재빨리 모았다. 그가 집을 드나드는 동안 서연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마지막 일 중 하나는 그가 한 일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들의 공동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계좌가 잠겼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분노로 이를 악물고 돌아섰을 때 서연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서연은 후회하는 듯 말했다. 나는 당신이 정신을 차리고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기를 바랐어. 당신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알지? 나는 내가 아는 어떤 남자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만약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은 사업과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가 민준을 변호사로 고용했다는 걸 알아. 방금 그와 통화해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해줬어. 그가 다시 연락할 거야. 정우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준이 그녀의 친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그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그의 친구이자 변호사였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정우는 집을 떠나 자신의 사무실과 창고로 곧장 운전했다. 그는 한동안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살 계획이었다. 단지로 가는 길에 그는 문에서 멈추어 경비원과 이야기했다. 아내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녀와 애인이 나를 위협하고 있어. 경비원을 더 부르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단지의 어떤 구역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줘. 토요일 오전 10시경 정우는 아침을 먹기 위해 단지를 떠나다가 문에서 제지당했다. 한 남자가 다가와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훈에게 봉투를 건네고 떠났다. 정훈이 열었을 때 그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그가 아내, 자녀 또는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명령은 또한 법원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식사 후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가 회사의 돈을 모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개인 또는 사업 계좌에서의 모든 지출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 정우는 그의 조수 집으로 갔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말했다. 정훈 씨,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생겼군요. 얘기 좀 해야 해요.
도움이 필요하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이번 주말에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문제가 생겼고 누구를 믿거나 털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문을 열어두었다. 들어오세요, 정훈 씨.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정훈은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들의 점심 식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식탁에는 아직 계란 접시가 남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가봐야겠어요. 그녀의 남편이 정훈을 쳐다보며 말했다. 안색이 너무 안 좋네요. 정훈 씨, 제발 앉아서 천천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훈은 그들에게 지난 목요일, 2주 전부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심지어 어떻게 나 자신을 도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지난 2주 동안 그들은 서연이 바람 피우는 것을 허락하도록 나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서연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니 왜 내가 소란을 피워야 하냐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 옛 절친이 서연의 변호사를 맡아 저를 법적 문제에 빠뜨렸어요. 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제 생활비를 쓸 수도 없고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돈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제 절친이 서연을 변호하게 되었으니 저는 소송에서 고립되었어요. 음식을 살 돈이 충분한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요. 아침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했을 때 신용카드가 거부되었어요. 장은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정훈 씨, 서연이가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다. 머물 곳이 필요하시면 저희 빈방 중 하나를 쓰셔도 돼요. 그녀는 남편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여보, 우리가 그를 위해 약간의 돈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정훈은 식탁에 앉아 팔꿈치를 괸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렇게 화가 나고 무력하며 누군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결심을 한 적이 없었다. 현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가 말했다. 자네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강력한 도움이 필요해. 옷에 도청장치 같은 게 없기를 바랄 뿐이야. 그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계속했다. 나를 따라와, 정훈.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가 계단 아래에서 멈췄고 현석이 말했다. 정훈, 당장 옷 벗어서 나한테 줘. 저쪽에 욕실이 있어. 내 옷 좀 가져다 줄게. 이건 앞문으로 가져갈게. 자네가 씻고 나면 우리 얘기하자. 우리 집이 도청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여기서 자네를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훈은 외부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도청 장치를 준비했다. 그는 현석의 낡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고 세 사람은 계단 아래 시멘트 비가리개로 갔다. 그는 말을 시작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느꼈고 현석과 은영은 그를 막았다.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메모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계획했다.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을 세운 후 현석은 정훈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시작하기 위해 떠났다. 그들은 정훈이 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현석과 은영이 조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돈을 그에게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서연은 자신의 활동을 중단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녀와 정훈의 새 친구를 한동안 감시할 것이었다. 일요일, 정훈, 현석, 은영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고 서연, 민준, 진우, 태현은 그녀의 집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서로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킨 후 모두 앉아서 회복했다. 태현이 말했다. 이 모든 게 걱정돼.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 만약 정훈이 와서 우리를 잡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문제를 파악할 때까지 한동안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일부러 그에게 그러는 거야? 젠장, 우리는 이걸 3년 이상 계획했고 너희들 모두 그가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서 우리가 서연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든 것이 역효과를 낼까봐 두려워. 어제 그가 비서와 그녀의 남편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우리 사람들이 집안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떠나서 그를 쫓는 대신 정훈을 감시하게 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만약 그가 정훈을 위해 뭔가를 한다면 어떡하지? 그만 징징대. 우리는 정훈의 손발을 꽁꽁 묶어놨어. 그는 아무것도 할 만큼의 돈을 벌 수 없고 우리는 그를 아주 면밀히 감시하고 있어. 우리는 그가 방귀 뀌기 전에도 알게 될 거야. 그는 비서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앉아서 커피 잔을 앞에 두고 울고 있어. 만약 그가 떠나면 그가 길모퉁이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전화를 받을 거야. 그는 우리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그녀의 전화나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 없어. 그들은 다시 음란하게 장난치기 시작했고 그들 중 누구도 월요일에 창문을 통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는 남자를 보지 못했다. 그날 아침 정훈은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몇 사람과 이야기했고 두 사람과 약속을 잡았다. 그는 민준이 몇 년 동안 그의 법률 업무를 처리해왔고 이제는 서연을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했다. 마침내 그는 설이라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면접에서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고 추천도 매우 높았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사업 계좌를 해지하고 그에게 생활에 충분한 돈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설 변호사를 추가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회사는 서연을 감시했고 그는 집도청과 카메라 감시를 허용했으며 설이라가 간통 혐의로 이혼 절차를 시작하도록 허락했다. 그날 저녁, 현석은 전날 촬영한 영상을 정훈에게 건넸다. 물론 정훈은 매우 상심했고 서연이 그의 세 친구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다. 적어도 이제 그는 자신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무실에 가서 CD 5장을 복사하여 각 친구의 아내와 그의 변호사에게 한 장씩 보내고 자신을 위해 한 장을 보관했다. 원본은 금고에 보관했고 그는 또한 모든 참가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의 여러 아마추어 성인 사이트에 비디오를 게시했다. 그는 사이트를 유료 시청 방식으로 설정했고 돈은 한 계좌에서 K맨 제도의 은행으로 이체되었다. 그는 분명히 민준이 자신의 사무실 열쇠를 정훈에게 주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웃었다. 정훈은 거기서 사이트를 설정했기 때문에 추적될 때 착한 민준 부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었다. 서연의 몇몇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의 사진을 받았다.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 행동은 모두 대학 도서관의 무료 컴퓨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를 탓할 수 없었다. 그는 또한 민준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민준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심스러워 보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쉬웠고 그는 과거에 여러 번 이런 짓을 했고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 그것들은 학생 전용으로 되어 있었고 로그인하려면 학생증 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했다. 그가 도서관이나 컴퓨터실 중 한 곳에 들어갈 때마다 거의 그렇게 했다. 그는 방치된 컴퓨터를 발견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로그인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설령 그 사용이 대학까지 추적되더라도 그 학생에게까지는 가겠지만 그에게는 가지 않을 것이었다. 지역 대학은 보안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진이 찍힐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다. 정훈은 수요일에 비디오를 본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며 매우 즐거워했지만 그날 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섹스일 뿐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뭘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있어? 정훈은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단지 네가 정말로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복수를 실행하고 있을 뿐이야. 물론 나는 네가 한동안 나를 속여왔다고 확신해.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내 친구 중 한 명이 내가 집에 없다고 믿고 늦게 집에 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 그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말이 돼. 내가 너와 이놈들을 다 처리할 때쯤이면
바보들아, 너희는 나중에 이 짓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정우는 서연의 여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말했다. 이 불쌍한 바보 같은 놈. 마침내 내 이상적인 아내를 찾아냈구나. 내가 그 빌어먹을 비디오를 보냈을 거라고 짐작했어. 이제 나는 그녀와 아이들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받기 전까지는 그녀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몰랐어. 그녀가 전화를 끊자 그는 몸서리를 쳤다. 그날 밤 내내 그는 그녀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민준도 전화를 했고 정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그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정훈은 누가 전화했는지 알아차리자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한동안 그가 말하게 하려고 했다. 거의 15분 동안 민주는 신체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위협했다. 그의 협박 중 가장 좋은 부분은 이 빌어먹을 멍청아. 내가 너를 처리하고 나면 너는 나한테 덤빈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내 바람난 아내를 원할 때마다 가질 거고 내 돈의 대부분도 가져갈 거야. 만약 내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너는 여전히 가족, 돈, 그리고 삶을 가졌을 텐데. 이제 내가 너를 쓰러뜨리고 나면 내 친구들이 너를 모욕하게 할 거야. 나는 이 작은 창녀랑 고등학교 때부터 잤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잘 거야. 내 과거 이 소새끼야. 빈민가에서 사는 걸 즐기길 바라. 내가 너를 다 처리하면 내가 가게 될 곳이니까.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고소하고 내 돈을 다 써서 너 자신을 방어하게 만들 거야. 그 후 서연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전화는 슬펐다. 그녀의 어머니는 울면서 정훈에게 물었다. 어떻게 서연이한테 그럴 수 있어? 그녀가 너를 많이 상처 입힌 것처럼 보이는 건 알지만 그녀의 사진을 떠추도시 퍼뜨리는 건 너무 악의적이야. 이 일을 좀 더 문명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어? 그가 저녁에 집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쯤 정우는 말했다. 날이 어두워졌고 그녀가 너를 많이 상처 입힌 것처럼 보이는 건 알지만 그녀의 사진을 터주도시 퍼뜨리는 건 너무 잔인해. 이 일을 좀 더 문명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어? 정우는 그날 한 일에 만족했다. 그는 그가 설치한 컴퓨터 자동 응답 시스템이 그날 하루에만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비용을 회수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이 시스템을 구입할 때 그는 변호사이자 절친인 민준이 통신사에 연락하여 설정하라고 조언했기 때문에 걱정했다.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컴퓨터가 응답하고 경고를 내보냈다. 녹음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통화가 전달되기 전에 모든 가입자에게 경고가 보내졌다. 경고 내용은 재고관리센터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류 및 보안 문제로 모든 전화 통화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녹음됩니다. 통화가 녹음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즉시 전화를 끊어 주십시오. 전화를 끊지 않고 내선 번호를 알고 계시면 신호음 후에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필요한 내선 번호를 모르시면 0번을 누르시면 교환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 착한 변호사는 경고를 생각하지 못했거나 너무 화가 나서 무시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위협과 자랑은 그가 교환원에게 시스템에 입력하라고 고집했던 경고 후에 녹음되었다. 정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은 위대한 정의가 되었을 것이지만 불행히도 서연의 작은 그룹의 모든 사람들은 소송이 제기된 후 그녀를 만나는 것을 중단했다. 현석의 친구가 그 첫 번째 토요일에 비디오와 오디오를 얻은 것은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어떤 사립 탐정도 비디오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것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몇 통의 전화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너무 모호해서 거의 쓸모가 없었다. 설이라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민준에 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는 것이었고 그의 변호사 자격은 즉시 정지되었다. 그리고 이혼 및 소송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위협과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평생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정훈의 이혼은 승인되었고 서연은 큰 손해를 입었다. 결국 그녀는 가족 재산의 약 25%만 받았다. 정훈은 자신의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정훈은 그날 즉시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사진 덕분에 대부분의 양육권을 얻었다.
현석의 친구가 거실에서 서연과 남자들을 촬영하고 있을 때 그는 우연히 그것을 찍었다. 자신의 시야를 가진 다른 관찰자는 난교 장면뿐만 아니라 정훈의 집이 지어진 방식도 기록했다. 그는 거실과 식당을 촬영하여 뒷마당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작은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정훈의 8살 딸은 현관문을 통해 어머니가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했다. 판사가 이 사진을 보자 그는 정훈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했다. 민준에 대한 정훈의 소송은 결국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는 1심에서 이겼다. 그는 변호사, 고객 특권 위반과 정훈의 변호사였을 때 서연을 고객으로 받은 것에 대해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물론 그는 또한 고객과 신체적 관계를 맺고 여러 다른 윤리 위반으로 질책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국가에 벌금을 내야 했다. 정훈이 민준과의 사건을 해결할 때쯤 그는 거의 파산 상태였다. 그의 아내 수지는 이혼 소송에서 남은 가족 재산의 거의 전부를 챙겼다. 진우와 지혜는 이혼했고 그녀 역시 그의 재산의 대부분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태현과 나리는 이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에 새 친구의 함정에 빠져 그들의 난잡한 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태연은 더 이상 친구들이 나리를 성욕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민준과 진우는 태연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밤 그들은 나리를 독차지했고 태연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잠자리를 즐기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민준과 진우를 공격했다. 그들은 그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혐의가 제기되었고 민준과 진우는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번에는 태연과 나리가 이혼했다. 정우는 자신의 재정 문제가 해결된 지 거의 1년 후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와 장은영은 민준, 진우, 태연이 나리를 두고 다투는 것에 대한 최신 기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훈에게 물었다. 서연이랑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법원의 감독하에 아이들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정훈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우리는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고 아이들에 대한 필요한 대화일 때만 그래.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만약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다시는 그녀를 만나거나 소식을 듣지 않을 거야. 그냥 궁금해서요. 제 말은 몇 년 동안 저는 당신이 그녀에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저는 항상 당신이 그녀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냈는지 궁금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우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장은영을 쳐다보았다. 그는 뱃속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이를 악물고 윗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어 서류철을 꺼내 장은영에게 책상 너머로 건네며 말했다. 내가 왜 이걸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 편지를 읽는데 동의했는지조차 모르겠어. 7개월 전쯤 서연의 어머니가 사무실에 울면서 오셨던 거 기억나? 그녀가 이 편지를 나에게 주면서 떠나기 전에 꼭 읽어달라고 고집했고 나는 그렇게 했어. 장은영은 서류철을 열어 다음 구절을 읽었다. 사랑하는 정훈 씨에게 당신을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당신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예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잃었다는 걸 알지만 당신에게 내 마음을 열어야 해요. 내가 당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걸 알지만 그건 결코 내 의도가 아니었어요. 당신을 상처 입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결코 너를 배신할 의도가 없었지만 그렇게 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데이트할 때 내가 우리 세 친구 모두와 잤다는 걸 네가 안다는 걸 알아. 너도 그 세 여자애들과 모두 잤다는 걸 알지만 그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처음 배신한 것도 비슷했어. 그 주말 나는 대규모 재고 도난 사건 때문에 일해야 했어. 민준과 수지는 우리 9주년 기념일에 딱 맞춰 밸런타인데이 파티를 열었어. 나는 너무 외로웠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게 변명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랬어. 수지는 민준에게 나를 집에 데려다 주라고 시켰어.
진우도 따라왔지. 다른 사람이 민준과 수진의 집을 청소하는 것을 돕는 동안 나는 민준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그와 진우가 동시에 나와 성관계를 가졌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냈다. 나는 매우 흥분했다. 그와 진우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약속대로 내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히겠다고 고집했다. 그동안 민준은 진우에게 그날 밤 내가 출장 가서 나를 밸런타인데이에 혼자 집에 남겨두었던 다른 밤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나에게 키스하고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처음에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니면 그들은 멈췄다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키스하고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두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멋진 느낌이었는지 기억하면서 나는 뜨거워졌다. 마침내 그들은 나를 다시 침대로 밀었고 우리는 그날 밤 거의 1시간 동안 사랑을 나눴다. 나는 그것을 즐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오르가슴을 느꼈다. 그것이 두 사람이었고 그들이 나를 긴장 풀게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여전히 매우 잘했다. 며칠 후 민준과 태연은 당신이 출장 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나는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간청했고 결국 나는 그들을 들여보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느낌이 너무 좋았다. 우리는 다시 함께 침대에서 저녁을 보냈고 그 이후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나는 1명, 2명,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고 당신이 우리를 잡기 어려울 때 3명 모두와 함께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주말과 휴일에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안다. 몇몇 남자들과 나는 오랫동안 사라졌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거의 잡힐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세상에 잡힐 뻔한 두려움은 끔찍했다. 잡힐 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서웠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발각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민주는 당신이 바람을 피우도록 허락하는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했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는 당신이 이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당신에게 말했다. 그는 당신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서 내 바람을 허락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당신이 결코 아이들이나 당신의 목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계획에 동의했다. 내 사랑,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약했고 그 멋진 사랑에 너무 의존하게 되었다. 이 세 남자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너무 약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영원히 당신의 것, 서연. 편지를 다 읽은 후 장은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그녀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정훈 씨, 저는 정말 그녀가 이 세상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지만 정훈 씨, 그녀도 당신만큼이나 고통받고 있어요. 저는 당신의 절친, 민준이 포식자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둘 다 지난 몇 년 동안 그에 대한 아주 불쾌한 소문들을 들었어요. 그가 첫날 밤 그녀에게 일부러 술을 먹였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나는 도덕적 품성이 높은 사람을 한 명도 알지 못하며 그녀가 말한 것처럼 그녀를 이용한 진정한 친구도 한 명도 없다. 네, 알아요. 은영 씨. 하지만 그녀가 저에게 진짜 이야기를 해줬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녀는 항상 제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민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웃어 넘겼지만 몇 번은 제가 그녀가 그와 너무 친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해서 파티 후에 싸웠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그녀나 그를 큰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난한 적이 없어요. 민준의 전화 통화 후 마침내 제가 그들을 잡았을 때 당신과 현석 씨 덕분에 아이들의 DNA 검사를 할 만큼의 의심이 들었어요. 검사 결과 제가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이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안도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녀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고 믿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애착에 가깝고 아마도 깊은 공감이었을 거예요. 저와 함께 사는 것은 매우 편안했고, 저는 좋은 부양자이자 아버지였어요. 이제 저는 제가 마지막 선택이었고,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그녀가 왜 저와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를 평생 사랑했지만 그녀가 저에게 그렇게 깊은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왜 그녀가 나를 속였고 왜 계속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녀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신의 쾌락, 필요, 그리고 욕망만을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좋은 대체자를 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